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해산물을 많이 소비하는 곳. 2. BBC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3. 모두 한국 덕분입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해산물은 한국의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은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 다양한 종류의 해산물을 얻을 수 있는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산물은 한국의 농업, 어업, 수출 및 관광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먼저, 어업은 한국 경제의 중요한 부문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어종이 해안에서 낚시되며 어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어업은 물론 국내 소비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며 수출용으로도 해산물을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생선과 해산물은 국제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수출로 인해 외화 수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산물은 한국의 농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판과 해조류는 농업에 필요한 비료로 사용되며 해산물은 농작물 생산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해산물은 한국의 식품 산업에도 사용되어 다양한 식품 제품을 만드는 데 활용됩니다. 한국은 해산물을 수출하는 국가로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게, 송어, 홍합, 오징어, 멍게 등이 해외 시장에서 인기가 있으며 이러한 해산물은 국제 시장에서 수요가 높습니다. 해산물 수출은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수산물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많이 먹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거대한 대륙의 중국, 초밥의 나라 일본,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다는 미국, 연어나 고등어로 친숙한 노르웨이?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인은 수산물을 사랑합니다. 사랑해도 너무 사랑하다 보니 인구수 기준 세계 29위에 불과한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68.1kg으로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 평균이 20.5kg이니 한국은 그보다 3배 이상 많이 먹는 겁니다. 그야말로 해식가라고 부를 만합니다. 인구수 세계 1위 중국이나 섬나라 일본이나 양식 선진국인 노르웨이보다도 수산물 소비량이 많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는데 한국인의 평소 식단을 보면 이런 수치도 이해가 됩니다. 삼시세끼 즐기는 김, 생선구이, 술안주로 빠지지 않는 생선회, 오징어회, 낙지탕탕이 등의 생물을 물론 해물탕, 황태해장국, 미역국까지 우리 식단에서 해산물이 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OECD는 가난한 국가보다 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많다고 분석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조금 과장해서 이미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잘 사는 국가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해양수산부는 2025년까지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 74.4kg을 달성할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불가능한 수치도 아닙니다. 한국인은 충분히 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수산물 중 하나가 고등어인데 전 세계에서 수산물 수출 순위 2위를 차지한 노르웨이가 한국을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한 해 약 4만 톤의 고등어를 노르웨이로부터 수입하는 큰 손이기 때문이죠.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수산물이 고등어이고 고등어는 노르웨이가 가장 많이 생산하다 보니 몇 년 전에는 K9 자주포 구매 비용을 고등어로 갚는다는 절충교역 카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신문에도 등장했었기 때문에 단순한 소문인 것인지 실제로 그러한 제안이 있었던 것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최첨단 무기를 고등어와 물물 교환한다는 그 상상이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보다도 한국을 더 끔찍하게 생각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영국인데요. 그런데 영국은 좀 더 특별한 이유로 한국을 생각합니다. 영국인은 돈 주고도 안 먹는 수산물을 100% 한국이 수입하고 있고 이 덕분에 미래가 막막했던 영국 어부들이 연간 2억 원이 넘는 연봉을 벌어들이고 있으니까요. 한 어부는 자신이 바다에 나가는 이유는 오직 한국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어떤 수산물일까요? 지난 2019년 2월 한국 네티즌과 영국 BBC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지됐습니다.
왜냐하면 BBC가 한국과 관련된 기사를 보도했다가 서둘러 기사 제목과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좀 살펴볼까요? 2월 10일 신문은 웨일스에서 잡히는 골뱅이가 한국에서는 최음제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사실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2차 안주 골뱅이가 왜 최음제인 거지? 라는 의문을 품을 법합니다. 기사를 조금 살펴볼까요? BBC는 영국의 브리스톨 해협에서 골뱅이를 어획하는 어부들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기사는 브리스톨 해협에서는 매년 1만여 톤의 골뱅이가 잡히는데 이들 전부는 골뱅이를 최음제로 간주하는 한국 등 아시아에서 소비된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20여 년간 어부로 살아온 개빈 데이비스라는 어부는 골뱅이에서는 할머니 발톱 같은 맛이 나는데 왜 그들이 골뱅이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20년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라면서 대서양에서 자라는 골뱅이를 그들이 어떻게 음식으로 발전시켰는지는 정말 모르겠다. 라는 인터뷰를 전했죠. 데이비스는 매일 밤 손더스프탕을 출발해 카마던시어 주변 바다에 띄운 빨판에 들러붙은 골뱅이 1톤을 수확해옵니다. 그리고 이들을 밀퍼드 헤이번 지역으로 옮겨 배에 싣는데 아시아로 향하는 동안 골뱅이를 삶고 냉동 건조시킵니다. 사실 이 기사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골뱅이라는 수산물을 한국의 최음제라고 소개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 이 소동을 알게 된 BBC 한국 지사가 영국에 연락해 기사 제목을 왜 웨일스에서 잡히는 골뱅이가 한국에서 유명한가? 로 변경했고 최초 기사에 포함됐던 한국의 미혼 남성은 웨일스 골뱅이 요리가 없이는 데이트를 완성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은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최음제라고 번역된 에프로다이지액이라는 단어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용어이기는 하지만 영어권에서는 이 단어가 범죄 의도를 가지고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자연에서 유래한 로맨틱한 분위기를 돋우는 식품을 가리킵니다. 초콜릿, 굴, 아스파라거스 외에도 사과, 토마토, 인삼, 샴페인 등이 저 단어의 범주로 쓰이고 있죠. 다만 한국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사전적 의미로 저 단어를 사용했을 때 당시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버닝썬 사건과 소란의 사건 때문입니다. 몇몇 커뮤니티에서는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은어로 골뱅이라고 지칭했었고 연예인이 연루된 버닝썬 사건이 사회 문제로 대두됐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겹치면서 저 단어 하나에 한국 내 여론이 상당히 비판적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 골뱅이라는 술안주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봐야겠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골뱅이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입니다. 전 세계 소비량의 90% 이상을 한국인이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 세계에서 골뱅이를 먹는 나라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숟가락, 젓가락 빼고는 다 먹는다고 알려진 중국인조차도 골뱅이를 거의 먹지 않고 프랑스가 약 7% 소비하는데 에스카르고라는 달팽이 요리에 사용합니다. 섬나라 일본조차도 약 3%밖에 소비하지 않죠. 한국에서는 1960년대 이후 을지로 삼가 상인들이 골뱅이에 파, 고춧가루, 마늘 등 새콤달콤한 양념을 더해 팔기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는 골뱅이 무침뿐 아니라 추운 겨울 골뱅이탕도 애주가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골뱅이의 본명은 물레고둥 또는 수염고둥인데 골뱅이라는 사투리 단어가 워낙에 많이 쓰이다 보니 이제 그것이 표준어로 굳어진 겁니다.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골뱅이의 99%는 수입산인데 국내에서 골뱅이가 잡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경북 울진 일대 수심 500m 부근에서 통발로 잡힌 것을 최고급으로 치지만 수확량이 워낙에 적어 일반인이 맛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1990년대 초반까지 국내에서 매년 8,000톤가량을 잡았으나 1990년대 후반 2,000톤으로 생산량이 급감해 현재는 1,000톤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더구나 통계청이 2010년부터 고동률을 통합해 생산량을 집계하면서 골뱅이 수확량만을 알기는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 소비되는 골뱅이의 99%는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산을 수입한 것으로 그중 영국산이 가장 많고 품질도 최상품입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오로지 한국을 위해 어업에 나서는 어부들이 있습니다. 사실 골뱅이는 그 생김새나 끈적끈적한 액을 머금고 있어 서양에서는 바다 달팽이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걸 한국인이 먹는다고 말하면 인상을 찌푸리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골뱅이 철로 접어드는 10월이 되면 영국 북해 인근 부둣가는 한국인을 위해 골뱅이를 잡는 어선들로 북적거리기 시작하는데요.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 한국에서 잡히는 골뱅이로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대부분을 수입하는데 한 해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수입하는 골뱅이가 무려 5,000톤에 육박합니다. 우리가 흔히 즐기는 골뱅이 통조림 원료의 90%에 달하는 수준이죠. 시중에서 가장 유명한 유동 골뱅이를 마트에서 보신다면 겉면에 영국,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이 원산지로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골뱅이를 잡는 법은 간단합니다. 통발에 골뱅이가 좋아하는 비린내 나는 생선이나 꽃게 등의 해산물을 넣어두고 골뱅이를 유인해 잡는데 예전에는 통발에 잡힌 골뱅이를 걸러서 버렸지만 이제는 영국 어부들에게 버려서는 안 될 소중한 수입원입니다. 영국산 골뱅이가 한국으로 대부분 수입되는 이유는 섬나라 영국이 골뱅이 어획의 최적의 조건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일단 영국인 자체가 골뱅이를 먹지 않아 자원이 풍부하고 보통 수심 200m가량에서 잡히는 한국과 달리 영국에는 가까운 바다 수심 15m에서 골뱅이를 잡습니다. 어획 난이도가 거의 최저 수준일 뿐 아니라 수온이 차가워 식감이 찰지고 쫀득쫀득하고 한국산보다 크기도 큽니다. 여러 조건이 영국산 골뱅이가 한국에서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원래 한국이 처음부터 영국 것을 수입한 것은 아닙니다. 1980년대부터 골뱅이 무침이 국민 안주로 등극하자 국내에서 잡히는 골뱅이의 씨가 마르기 시작했고 한국 업체들은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가장 가까운 중국이나 베트남산을 수입하려 했으나 수온이 따뜻해 육질이 물컹물컹했고 러시아 골뱅이는 한국인이 선호하는 어종이 아니었습니다. 캐나다산은 육질이 비슷해 수입을 고려해 봤으나 어부들의 몸값이 너무 비싸 고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질도 좋고 크기도 적당하고 가격도 비싸지 않은 영국산을 선택하게 됐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인데요. 현재 영국에는 30년 이상 한국을 위해 골뱅이 어선을 띄우는 어부들이 꽤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들은 골뱅이 어획으로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이 대략 1,500만 원가량이라고 하는데 약 4달간 조업한다고 가정했을 때 6천만 원을 법니다. 그래서 BBC와 인터뷰했던 20년 경력의 데이비스가 골뱅이에서 할머니 발톱 같은 맛이 나기는 해도 제게는 20년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했다거나 한국의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등의 부정적인 뉴스가 나올 때마다 마음을 졸이는 것이 영국 어부들이라고 합니다. 새삼 우리가 글로벌 사회에 살고 있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푸대접받지만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술안주, 골뱅이, 영국이 그동안 올인했던 극비 프로젝트가 실패하며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자 미국과 유럽 어느 국가도 못한다. 오직 한국만 가능하다. 라며 한국에 긴급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영국 현지 매체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은 한국이 역사상 이번처럼 큰 대박을 한 번에 만들어낸 적이 없었다. 라며 부러워했는데요. 도대체 영국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국에 요청했길래 이렇게까지 난리가 났는지, 한국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을 엄청난 것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영국에서 인공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항공기에 실어 SPAC-1 만엠 상공에서 발사했으나 지구궤도 진입과 인공위성 발사에는 실패했다고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해외 언론이 9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영국이 인공위성 로켓을 지상에서 쏘는 것이 아니라 항공기에 실어 하늘을 나는 도중 발사하는 첨단 기술로 국방력을 한 방에 대폭 상향시킬 영국의 비장의 무기였습니다. 우주개발업체 버진그룹의 계열사인 버진 오빗은 이날 보잉 747기를 개조한 우주소녀 코스믹걸 747, 이 인공위성이 탑재된 론처1, 론체론 로켓을 대서양 상공에서 발사했으나 로켓이 지구궤도에 진입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버진 오빗은 괴짜 억만장자로 유명한 리처드 브랜슨 버진 그룹 회장이 설립한 우주 발사 업체로 이번 발사를 통해 9개의 소형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 에리오에 진입시킬 예정이었습니다. 론처원 로켓을 실은 우주소녀 747은 이에 앞서 잉글랜드 코널주 뉴키의 코널 우주공항에서 시민 2천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륙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주소녀 747은 이어 대서양으로 비행해 35,000피트, 약 1668m 상공에서 론처원 로켓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으나 발사 후 비행 중 이상 현상이 감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진 오빗은 트위터에서 론처원이 항공기에서 분리된 지 9분 만에 지구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고 밝혔다가 이후 로켓 비행 중 이상 애노멀리 이 감지돼 지구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현재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라고 메시지를 바꿨습니다. 영국 정부는 버진 오빗의 이번 발사에 대해 영국 영토 내에서 처음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이라며 영국의 우주발사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극비 작전이 완전히 실패로 끝나버리면서 영국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영국 정부도 영국의 버진 오빗이 이번에 성공하면 이 기술을 바탕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영국을 우주 최강국 반열에 올리려 계획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영국 매체들은 영국이 실패한 것은 일본 때문이라며 일본을 강하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영국에 자신들이 만든 우주산업 기술을 비싼 가격에 팔고 심지어 영국이 사용한 로켓 및 인공위성 부품에 일본산 부품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된 것은 물론 일본 엔지니어가 이번 영국의 인공위성 로켓 발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영국 국민들과 영국 언론들이 일본을 비난하는 것은 당연하죠. 사실 일본은 누구를 도와줄 상황이 아닙니다. 매번 완벽한 성공으로 전 세계를 깜짝 놀래키고 있는 한국과 달리 일본의 우주기술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는 22일 지상과의 통신이 두절된 초소형 탐사기 오모테나시 위 달 착륙 계획을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모테나시는 지난 16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아르테미스 I 미션의 우주발사 시스템 SLS 로켓에 실려 우주로의 여정을 시작했는데요. 탐사기의 한쪽 면에 있는 태양 전지가 태양의 반대쪽을 향하고 있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지상과 교신을 통한 궤도 수정이 어려워졌습니다. JAXA는 당초 계획을 바꿔 시속 180km가 넘는 속도로 오모테나시를 달에 낙하시키려 했으나 시기를 놓쳐 포기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범한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가 12일 소형 고체 연료 로켓 입실론 6호기 발사에 실패했습니다. JAXA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가고시마현 김모스키 간부 소재 우치노우라 네지포 우주공간관 측소에서 입실론 6호기를 쏘아 올렸으나 상승 중 문제가 발생해 실패했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와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JAXA는 발사 직후 로켓이 안전한 비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오전 9시 57분께 기체를 파괴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JAXA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목표 자세에서 벗어나 지구를 도는 궤도에 의성을 진입시킬 수 없다고 판단해 파괴를 지시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마토가와 야스노리 적천태선 JAXA 명예교수는 고체 연료 로켓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은 없다. 라며 부품 결합이나 품질 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일본 언론은 자국의 기간 로켓 중 하나인 입실론 발사 실패로 상업위성 수주를 추진하는 일본 정부에 아문이 드리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로켓은 다른 나라 로켓보다 발사 비용이 많이 들지만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안정감이 특징이었다. 라며 로켓 발사 실패로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의 이번 실패를 지켜본 영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주요국이 일본과의 계약을 취소해버린 뒤
한국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일본이 실패한 입실론 6호기. 한국은 최근 한국판 입실론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완벽하게 말이죠. 국방부는 30일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성능 검증을 위한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지 9개월 만입니다. 발사체 시험이 예고 없이 이뤄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발사체 궤적을 목격한 시민들의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일본과 중국에서도 해당 로켓 발사 장면이 뚜렷하게 관측되며 신고가 쏟아졌는데요. 국방부 대변인실은 이날 우주안보 경제시대에 맞춰 독자적 우주 기반 감시정찰 분야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고체 연료 추진 방식의 우주 발사체를 비행 시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어 이번 비행 시험은 지난 3월 30일 비행 시험의 후속 시험으로 향후 몇 년간 개발 과정을 거쳐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며 우리 군은 우주를 포함한 국방력 강화에 계속 매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발사체는 목표로 했던 고도 450km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 시험으로 목표한 것들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추진기관은 소형 의성이나 다수의 초소형 의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우주 발사체에 사용됩니다. 개발에 최종 성공하면 군의 감시정찰 강화와 국내 우주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고체 연료 추진기관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구조가 간단합니다. 이 때문에 대량 생산과 신속한 발사가 가능합니다. 일본의 입실론 6호보다 강력한데 대량산까지 가능하다 보니 전 세계 주요국들로부터 러브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고체 연료 기반 발사체 사용을 제한해왔지만 이 지침이 지난해 5월 한 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종료되면서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 (ED의) 개발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3월 30일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첫 시연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시연 발사에서는 우주발사체 필수 기술인 대형 고체 추진기관, 페어링 분리, 단 분리, 상단부 자세 제어 기술 검증 등이 이뤄졌습니다. 국방부는 당시 시연 발사 성공을 밝히며 최근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스스로 파기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는 등 매우 엄중한 시기에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의 시연 발사 성공은 우리 군의 독자적 우주 기반 감시정찰 분야의 국방력 강화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라고 의미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영국이 일본과 우주동맹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한국에 올인하겠다고 선언한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이 공개한 엄청난 기술, 전 세계를 발칵 뒤집을 만한 강력한 기술을 바로 한국이 공개했습니다. 한국의 첫 민간 발사체인 한빛 TLV의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은 연료의 경우 고체를, 산화제는 액체를 씁니다. 원래 일반적인 로켓 엔진은 연료와 산화제가 액체든 고체든 같은 성질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액체 엔진은 연료로는 등유나 액체 수소, 산화제로는 액체 산소를 많이 씁니다. 고체 엔진은 연료로는 니트로글리세린을 많이 쓰고 산화제로는 질산암모늄 같은 물질을 주로 활용합니다. 액체 엔진은 미국의 세턴 5호, 한국의 누리호 등 민간 로켓에 주로 들어갑니다. 고체 엔진은 미사일에서 다수 활용합니다. 액체 엔진은 연료 효율이 좋습니다. 점화 후 가스레인지처럼 추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발과 제작비가 높습니다. 고체 엔진은 반대입니다. 연료 효율이 좋지 않죠. 성냥불처럼 한번 켜면 추력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기계적인 구조가 간단해 싸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한국이 개발한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은 연료로는 고체인 파라핀, 산화제로는 액체 산소를 썼습니다. 파라핀은 불을 밝힐 때 쓰는 양초 성분인데 연소 속도는 빠르고 폭발 위험성은 낮습니다. 이를 개발한 한국의 업체는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은 고체와 액체 엔진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라며 기계적인 구조는 단순화하면서도 추력 조절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고체 연료와 액체 연료가 가진 장점만 살려 만든 신개념 초강력 로켓이 탄생한 것입니다.
액체 엔진과 고체 엔진의 발사 비용은 꽤 차이가 있습니다. 액체 엔진과 고체 엔진을 각기 탑재한 유럽의 발사체인 아리안 5호와 베가는 한 번 발사에 각각 2천억 원과 400억 원이 듭니다. 액체 엔진이 5배 비쌉니다.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은 액체 엔진과 대등한 성능을 발휘하면서도 간단한 구조 때문에 고체 엔진에 가까운 개발 관리 비용만 쓰면 되는 획기적인 가성비를 구현한 것으로 주요 외신들은 한국이 우주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난해 8월 12일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 옥천 공장에서 크레인에 줄을 단 로켓 블루웨일 로켓 0.3 버전 2 굉음과 함께 불을 내뿜더니 6m 높이를 솟구쳐 올랐습니다. 드론처럼 자세를 유지하던 로켓은 이내 제자리로 착륙했습니다. 발사 이후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오차는 50cm보다 작아 성공적이었습니다. 연구진은 그로부터 4개월 뒤 총 14회 34차례 비행을 성공적으로 이어갔고 로켓 재사용 기술의 핵심인 호버링, 제자리 비행을 통해 로켓의 자세 제어를 해냈습니다. 로켓 재사용 기술은 로켓 추진체를 회수해 소모품은 교체하고 엔진과 연료 탱크 등 비싼 장비들을 다시 써서 발사 비용을 줄이는 데 필요한 기술을 뜻합니다. 한국형 딸궤도선 다누리를 우주로 보낸 대형 로켓인 스페이스 X의 팰컨 9 로켓의 경우 로켓 발사 이후 분리된 1단 로켓을 대기권 재진입, 엔진 재점화 과정을 거쳐 해상 바지선으로 회수해 100여 차례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켓 재사용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통신의 공간이 지상에서 우주로 확대되면서 로켓, 발사체, 발사 비용을 5분의 1로 줄여 더 많은 의성을 더 저렴하게 쏘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국의 기술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로켓 재사용 기술이 한국이 개발한 하이브리드 연료 로켓 기술까지 더해지면 이미 발사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이며 우주산업의 한 획을 그었던 스페이스 X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안전하게 쏘아 올릴 수 있는 로켓 기술을 한국이 손에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국이 일본, 미국, 다른 유럽국들이 아닌 한국을 선택한 이유죠. 중국은 1대1로 사업을 통해 자신들의 건설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홍보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근 100년을 견딘다고 장담하던 중국의 한 해저 터널이 개통 보름 만에 물바다가 돼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중국 다롄이 해저 터널에서 터널 바닥에 물이 고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 영상에는 터널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는 장면과 차들이 비상 깜빡이를 켜고 서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터널 측면에서 물이 새는 영상과 운전자가 터널 내부에서 차량을 후진하는 영상도 올라왔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소설미디어 웨이보에도 올라왔고 터널 내부 도로에 물이 차면서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는 영상들이 여러 건 게시됐습니다. 이 영상을 본 중국인들은 샵 개통한 지 보름밖에 안 된 터널에서 물이 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다급해진 이 해저 터널의 운영사는 터널 일부 구간에 물이 고였지만 오전 10시쯤 긴급보수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롄시 공안국도 소방 밸브에서 물이 샌 것일 뿐 터널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터널 자체에서 물이 샌 것이 아니라 보조도로에 있는 소방 밸브에서 물이 샌 것이라며 해저 터널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둘러댔는데요. 상식적으로 소방 밸브에서 물이 샜는데 터널이 잠긴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아무리 백보 양보해서 이 말을 믿는다 해도 개통 보름 만에 그것도 출근 시간대에 물바다를 만든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1일 개통한 다롄 해저 터널은 다롄 증산구와 간징주구를 잇는 왕복 6차로 간선도로 중 다롄만 해역 지하를 뚫은 구간으로 터널 길이는 5.1km입니다. 다롄시는 개통 당시 100년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 굴착 공법을 적용했다고 자랑했는데 물과 보름 만에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사실 중국 해저터널에 물이 샌 이 사건은 그렇게 놀랍지도 않습니다. 중국식 부실공사는 역사도 깊고 다양했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장면은 심하게 흔들리는 중국의 한 고층 건물의 모습입니다. 쓰러질 듯 과하게 흔들리는 모습에서 아무리 봐도 부실공사가 의심됩니다.
중국 선전시에 있는 이 75층짜리 건물은 심하게 흔들렸지만 그 원인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설계 도면조차 완성되지 않은 채로 공사를 시작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결국 원인 파악을 하지 못한 건물 사용자들은 원시적인 자구책까지 내놓았는데요. 이 건물에서는 거꾸로 세운 물병이 책상마다 올려져 있습니다. 건물이 흔들리면 곧바로 달아나기 위해서입니다. 건물 상가의 천장 일부가 부서져 내리면서 바닥에 흙더미도 쏟아졌습니다. 결국 이 75층 건물은 일부 허용했던 상인들의 출입마저 막으면서 유령 빌딩이 돼버렸습니다. 선전시 당국은 건물의 진동과 치마가 모두 허용치 이내라고 밝혔지만 흔들린 원인은 여전히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1대1로 사업 역시 부실공사에 예외는 없었습니다. 올해 초 네팔 공항에서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해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외신들은 일제히 여객기 추락 사고가 난 포카라 국제공항은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 건설됐으며 개통한 지 15일 만에 60여 명이 넘는 인사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이 공항이 부실 공사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17년 7월 착공해 올해 초 문을 연 네팔 포카라 국제공항은 대부분의 건설 비용을 중국 수출입은행 차관으로 충당했고 공항 시공 역시 중국 국가기계공업회사의 자회사인 중국 CAMC 엔지니어링이 맡았습니다. 인도 일간 더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네팔 매체를 인용해 네팔 정부가 중국으로부터 공항 건설 비용으로 차관 약 2,600억 원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인도 매체 뉴스 18과 네팔 일간지들은 포카라 국제공항의 입지 자체가 문제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개항 전부터 공항 부지 인근에 있는 매립지가 맹금류를 유인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조종하기에 위험한 지역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매립지를 옮기지 않고 무리하게 개항을 했다가 그만 이런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우연이겠지만 다렌시의 해저터널처럼 이 공항 역시 문을 연 지 불과 보름 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중국이 지원한 1대1로 사업은 세계 곳곳에서 부실공사로 균열이 가거나 결함이 발견돼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1대1로는 중국이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아시아, 남미 등 제3세계에서 진행해온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입니다. 제3세계에서 진행해온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입니다. 완공된 지 10년도 안 되어 수천 개의 균열이 발견되어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파키스탄 닐룹젤룸 수력발전소 터빈에서는 물을 공급하는 터널에서 균열이 발견되면서 완공 4년 만에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전 비용이 증가하면서 파키스탄 정부는 매달 4,40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기업이 나일강 인근에 완공한 우간다 이신바 수력발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발전소에서만 500개 이상의 결함이 발견되었고 같은 나라 카루마 수력발전소에서도 벽체, 균열과 부적절한 소방 시스템 등의 문제로 완공 시기가 3년이나 늦춰졌습니다. 앙골라에서는 10년 전 중국 중신그룹이 수도 루안다 외곽에 건설한 대규모 공공주택에서 균열과 곰팡이가 발생하고 곳곳에서 부실공사 흔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남미에서 1대1로 사업이 가장 활발한 국가는 에콰도르입니다. 에콰도르는 국가 채무무리행 선언 이후 공공지출 자금 조달을 위해 중국에서 거액의 차관을 들여오기 시작했고 코레아 전 정권은 27억 달러의 건설비 중 85%를 중국개발은행에서 이율 6.9%를 빌리고 중국 수전에 공사를 맡겨 수력발전소를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완공된 지 10년 만에 균열과 결함으로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에콰도르 입장에서 빚을 내서 발전소를 지었는데 10년밖에 사용할 수 없다니 어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코레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만 무려 180억 달러를 중국에서 들여왔으나 뇌물 등 부정부패와 방만한 지출로 엄청난 문제를 낳았습니다. 또한 2019년 에콰도르 회계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중국 업체가 지은 학교 200곳을 조사한 결과 57%가 당초 일정보다 늦게 완공되었고 일부 학교에서는 기초 공사에 문제가 있거나 교실 바닥이 기울고 케이블이 노출되는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중국 1대1로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추적해온 전문가들은 그 나라의 인프라 니즈에 맞지 않거나 자연환경에 피해가 되는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했다고 지적했는데요. 환경 파괴는 물론 부실공사로 인해 핵심 인프라가 붕괴위기에 놓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수많은 결함을 해결하는 과정에 추가 비용이 들어가면서 해당 나라의 재정 부담을 더욱 늘리는 사례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차라리 건설을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던 것입니다. 중국이 세계적인 민폐 프로젝트 1대1로를 추진하는 통한 한국 기업들은 실속을 챙기고 있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 현대건설 등 국내 건설기계 3사는 깜짝 실적을 냈고 국내 건설 경기의 부진을 미국 수출 호조로 반전시켰습니다. 특히 50년 만에 미국 건설 경기 호황으로 두산마켓은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0.2%나 늘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건설 경기가 부진했지만 미국 매출이 호조를 보인 게 깜짝 실적을 올린 원인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계기로 미국 내 건설 투자를 늘린 것이 한국의 건설 장비 회사들에게 호재로 작용했다고 분석합니다.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제대로 된 인프라 투자가 없었는데 50년 만에 건설 호황이 찾아온 것인데요. 한국 건설 장비사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두산마켓이 눈에 띄는 점은 대부분의 건설 기계사들이 중국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미국으로 무대를 옮기려는 시도를 주저해왔는데 그에 반해 두산마켓은 북미 맞춤형 전략으로 미니 굴착기 등 북미에서 선호하는 건설기계 라인업을 늘리며 수요 대응에 나선 것이 주요했다고 평가합니다. 중국 건설 관련 기업들이 대형 사고를 치는 사이 한국 기업들은 이렇게 대박을 친 것인데요. 돈을 빌려주면서 인프라 사업을 해준다고 했지만 부실 건설로 두고두고 욕을 먹는 중국과 같은 방식으로는 주변국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는커녕 불신만을 낳을 뿐입니다.